인구가 감소해도 오른다. 서울은 인구 감소해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 직접 매칭하는 것도 좀 잘못이고, 서울의 인구가 줄지만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올라가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동산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이나 서울 다 마찬가지로 핵심 입지들은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입지들은 그냥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빠져도 인구 소멸 지역 이게 아니라 수요 소멸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수요가 몰려있는 지역들은 서울, 경기 이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에 시들하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좀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좀 재건축 시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21년도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폭등을 했어요. 그 2022년도에 폭락을 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더 심하게 폭락을 했고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 와중에 공사비가 또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이슈 때문에 사업성이 극히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4, 4분기, 2024년도 올해 1, 4분기 때 많이 조정된 상태로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가격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또 공사비 이슈는 좀 더 올라가고요. 올해 또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봤는데 공사비는 계속 또 이슈가 터지더라고요. 원래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도 완화가 안 됐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좀 문제거든요. 좀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또 내야 되다 보니까 더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가격이 확 빠졌다가 수요가 확 증가했었는데 올 초에 지금 다시 또 죽었어요. 재건축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상계주공 5단지였어요. 13평이 5억인데 추가 분담금 5억을 더 내라고 했더니 시공사를 해지시켜 버렸었거든요. 아마 강남권도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강남권이 아닌 지역들은 아예 진도 나가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금도 없고,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좀 저렴하거든요. 다세대 빌라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 부담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조금 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도 재개발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PF 문제가 한창 정말 시끄러웠는데 여전히 부동산 PF 사업장을 평가한 결과 위험에 노출된 전체 PF 여신 중 9.7%가 부실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PF 연착륙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지역별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상품별로도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기 입지가 있는 그쪽에 아파트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PF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도 PF 해주려고 줄 서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이제 골라 갈 정도로 좋은 시장이고요. 그런데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아까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뭐 기타 등등 물류센터 이런 것들은 지금 지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지방은 둘 다 문제입니다. 주거도 문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지방 비주거 주택 상품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주택 문제들은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투자자만 투입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비주택 문제들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짜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그건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상가 매물이 11년 반 만에 최다치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로서 상가의 이제 가치는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주택은 실제 거주하면 돼요.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근데 상가는 내가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상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워낙 아파트 투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비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생숙, 지산, 토지, 상가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투자가 잘 됐어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시세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물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상가를 투자한 거예요. 경매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실 분들이 아닌데 월세 수익률도 보지 않고 투자하신 분들은 100%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난 40년 부동산 시장에 계속 반복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알아서 조율할 때까지, 그러니까 월세 수익이 나올 때까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A 북부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면 어떤 지역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파주 운정역이 있고 킨텍스역이 있고요, 대곡역이 있고 연신내역이 있고 서울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역까지 가는 것들은 2028년도에 개통이 되는 것들이고 파주 운정에서 종로구 중구까지 오는 것들이 이제 한 18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좀 교통혁명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파주 운정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은 혜택을 볼 것 같고요. 킨텍스 주변에 있는 일산 지역들도 혜택을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곡역은 덕양구군요. 고향 덕양구. 네, 그래서 네. 거기는 화정동, 네. 행신동에 있는 구축들, 신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길 것 같고요. 2028년도 전에 또 창릉역이라고 또 덕양구에 또 네, 개통이 되는 게 네,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삼성지구, 이제 원흥지구 이쪽이 혜택을 볼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제일 수혜지는 고양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3개나 생기거든요.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1개씩밖에 안 생겼는데 고양시는 일단 3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 혜택은 서울역까지 오는 거지만 종로구 중구까지 오는 거지만 2028년도에 삼성동까지 개통이 되면은 네. 삼성동에서 고양시까지 가는데 20분이 안 걸려요. 그러면은 저는 고양시가 제일 수혜가 될 것 같고 특히 역을 2개 갖고 있는 덕양구, 신축은 당연하고 네. 구축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동탄 롯데캐슬 로또 청약 막 얘기 나오면서 네, 정확히 294만 명. 그러니까 막 몰리고 네. 서초 레미안 원페타스도 최근에 좀 많이 경쟁률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재 청약 시장이 좀 과열된 이유 좀 궁금하고 더불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 네. 그 임대차 입법,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정권 초기부터 무조건 폐지하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좀 분양가 상한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 그 외에 나머지 99.9%다. 그렇죠. 이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펜타스 같은 경우가 옆에 있는 단지가 5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거 22억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반값도 안 되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30억이든 40억이든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 이거 경매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 동탄역 롯데캐슬도 네. 마찬가지일 텐데 굳이 4년 전 분양가로 왜 하냐고요. 그게 전세가보다 낮아요. 그럼 경멸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한 세대인데. 그래서 더 비싸게 분양을 해서 그걸 차라리 임대 아파트 만드는 데 활용하거나 좀 GTX A, B, C 지금 따로 가는잖아요. 따로 가는 네. 이유 아세요? 돈이 없어서예요. GTX B, C 또 밀렸어요. 20, 30년 이전에 못할 것 같아요,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비싸게 분양해서 비싼 거 GTX 예산으로 쓰라고 그냥 주는 게 맞지. 이거를 그 분양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총책이 잘못한 거잖아요. 폐지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주택 공급 감소로 서울 집값이 뭐 오를 것이다. 아니면 뭐 또 인구가 감소되니까 결국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소장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이분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왜냐하면 서울서도 올라가지 않을 아파트가 있고 빠질 아파트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해도 오른다. 서울은 인구 감소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 직접 매칭하는 것도 좀 잘못이고 인구는 말 그대로 그냥 인구고요. 수요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수요예요. 서울의 인구가 줄지만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올라가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왜 가질 수가 없냐? 부동산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더 많이 지불한 사람들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3세대 집이 분화가 되면은 최소한 집이 3채 필요한데 그럼 300%가 집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서울도 집수가 증가하고 있긴 해요. 근데 1%, 2%, 3%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세대가 분화가 되면.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지금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서울 수요가 더 준 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대구의 수성구, 그다음에 대전의 서구 뭐 이런 지역들은요. 거기도 똑같거든요. 택지가 없어요. 인구가 줄거든요. 준 이유는 거기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싼 데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지방이나 서울 다 마찬가지로 핵심 입지들은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입지들은 그냥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빠져도 인구 소멸 지역 이게 아니라 수요 소멸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수요가 몰려 있는 지역들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 뭐 시행착오를 겪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스마트 튜브 TV를 구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오늘도 라이브 하고 왔는데 매일 아침 8시에 뉴스 브리핑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니까 일단 구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뉴스들, 이 머니투데이 방송 같은 좋은 채널들 뉴스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방송도 보시고 왜냐하면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것들이 언젠가는 내 피부에 있다가 내 세포 속에 있다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계속 보고 방송을 계속 보다가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스마트 팁으로 오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뭐 해주실 조언이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정치색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불러주시면 가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공세미나 가서 제 의견을 발표하고 오는데 지난 정부도 꽤 많이 갔었고 지금 정부도 가끔 가는데 열심히 얘기하고 나면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사진 찍고 끊고 와요 그냥.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화이팅 사진 찍으러 갔다 오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가요 그냥. 불러도 뭐 제가 뭐 이분들이 그러니까 회의했다 이게 필요한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제도권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의 맹점이 뭐냐면은 통계로만 시장을 보잖아요. 근데 통계에는 그 통계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없어요. 평균 수치잖아요. 신고가 넘어가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시장에서 90%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아크로이버파크 펜트하우스가 180억에 거래됐습니다. 우리의 송강호 아저씨가 분양을 받으셨는데 통계 안 잡혀요 그런 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실제 시장은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상승하는 아파트에 가려서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는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을 팔아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들도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살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이분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못 가는 분들 많아요. 안 팔려서. 집값을 싸게 해놓으면 팔리지 않습니까? 집값을 싸게 해도 안 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요가 아예 없어서. 근데 서울도 이 정도인데 지방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이런 전체 통계가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맞춤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도와주면 돼요. 그냥. 수요가 필요하면은 수요를 넣어주고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을 넣어주면 됩니다. 규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 이번 정부 가장 큰 패착은 뭐가 문제가 되면은 규제를 해. 규제하지 말고 그냥 냅두면 된다. 차라리 도와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